오빠, 보고 싶어요. 그 문자 한 통이 도착했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61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마치 20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7개월이었습니다. 7개월 동안 저는 그 설렘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4,8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에서 빠져나간 돈이 정확히 그 금액이었습니다. 12번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처음엔 300만 원, 다음엔 500만 원, 그 다음엔 700만 원.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매번 새로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사업자금, 월세 밀린 것, 동생 수술비.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앞에 내민 건 제가 보낸 송금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SNS 화면이었습니다. 거기엔 저 말고도 다른 남자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 재영 오빠, 성수 오빠. 저는 영수 오빠였습니다. 저만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시청 중에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63년생입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죠.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저는 그 평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일상, 예측 가능한 내일, 안정적인 삶.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견 철강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1985년이었습니다. 그때 월급이 32만 원이었는데 당시로서는 나쁘지 않은 대우였습니다. 영업부에 배치받았고 저는 그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좋았고 말주변도 있는 편이었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제 역할이었습니다. 후배들은 저를 영업의 신이라고 불렀고 상사들은 저를 믿고 큰 계약을 맡겼습니다. 28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평사원에서 시작해 과장, 차장, 부장까지 영업부장이 된 건 2008년이었습니다. 월급이 520만 원까지 올랐고 성과급까지 합하면 연봉 8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 부장이면 어디 가서 명함 내밀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했고 아이들도 아빠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은 1991년에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회사 경리부에서 일하던 3년 후배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 마음에 들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예뻤거든요. 6개월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빨리 결혼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1992년에 태어났고 딸은 1995년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딸 유학 비용, 집 대출이자. 돈 나갈 곳은 많았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거래처, 골프를 나갔고 명절에도 접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집안일은 거의 아내 몫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버니까 내가 편하게 살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023년 2월,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만 60세였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8년 근속의 대가였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의 32평 아파트 한 채, 적금 3천만 원, 국민연금 월 127만 원. 노후 준비는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퇴직 첫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다녀오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늦잠도 실컷 잤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정신없이 일했는데 갑자기 그 모든 시간이 텅 비어버린 겁니다. 아내와 할 말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바깥일을 했고 아내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서로의 영역이 달랐던 거죠. 이제 둘 다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 먹어. 응. 나 마트 갔다 올게.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엔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이들 키우느라 돈 버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둘이서 나눌 이야기는 쌓아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료함을 달래려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뉴스만 봤습니다. 그러다 유튜브를 보게 됐고 밴드 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퇴직자 모임, 등산 동호회, 낚시 동호회, 별별 모임이 다 있었습니다. 저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젊었을 때 산 좋아했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이제 시간은 넘쳐났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밴드 등산 동호회에서였습니다.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산 등반 후기를 올렸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영업부장님, 글 잘 읽었어요. 사진도 너무 멋지시네요. 프로필을 눌러봤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고 나이는 48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여자는 단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긴 블라우스에 긴 생머리. 인상이 참 선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좋아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요. 혼자 다니기는 좀 무섭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등산 이야기만 했습니다. 좋은 등산로, 등산화 추천, 등산 후 먹는 막걸리 이야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묻게 됐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날씨가 좋네요. 기분은 어떠세요? 그러다 그녀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궁금했어요. 오빠.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 그 호칭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48세 여자에게 오빠라고 불리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한테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정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28년 동안 회사에서 부장님이라고 불리다가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그녀는 저를 오빠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첫 만남은 2023년 6월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프로필 사진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살짝 화장을 한 얼굴, 원피스 차림, 은은한 향수 냄새.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저 안 잡아먹어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어색함이 조금 풀렸습니다.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지 5년 됐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남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적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쓰러웠습니다. 저보다 13살이나 어린데 혼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다니. 헤어질 때 저는 커피값 14,000원을 냈습니다. 당연히 제가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고마워요. 오빠라고 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2~3번, 많을 때는 4~5번 만났습니다. 처음엔 커피숍에서만 만났는데 점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됐고,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게 됐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게 됐습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15만 원에서 30만 원씩 썼습니다. 한 달이면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한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야. 등산 동호회 번개가 있어. 옛날 거래처 사람이 밥 사준대. 거짓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만나면 그런 감정은 다 사라졌거든요. 그녀는 항상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대단해요. 28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셨다니 오빠처럼 책임감 있는 남자 처음 봐요. 오빠 덕분에 요즘 제가 행복해요. 아내한테서는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오는 것도 집안일을 맡기는 것도 다 당연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단하다는 말, 그런 거 들어본 지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특별한 사람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게 불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거든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 위로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깊은 수렁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만남이 시작된 지 4달째 되던 2023년 9월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자꾸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사실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놀라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도 없고 저축도 없고 지금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빠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다른 데 빌릴 데가 없어.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녀가 오빠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은인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재활 비용이 더 필요해요. 500만 원만 또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엔 월세가 3달이나 밀렸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라며 40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업 자금이 조금만 있으면 독립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매번 새로운 사연이었고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샵 10일 7개월 동안 12번에 걸쳐 총 4,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350만 원, 450만 원, 380만 원, 320만 원, 270만 원, 230만 원, 300만 원. 한 번 한 번 보낼 때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3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엔 한 번에 7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퇴직금 2억 1천만 원 중에서 4,8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것도 불과 7개월 만에요. 거기에 데이트 비용까지 합하면 6천만 원 가까이 쓴 겁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내한테 들킬까 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아내 몰래 3천만 원짜리 적금을 중도 해지해서 생활비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빠져나간 돈을 메우려는 꼼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면서 왜 병문안을 한 번도 같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돈이 급하다면서 왜 만날 때마다 새 옷을 입고 나왔을까? 월세가 밀렸다면서 왜 비싼 화장품을 쓰고 있었을까?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의심하는 순간 이 모든 관계가 거짓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녀도 나를 사랑한다고. 2024년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내가 갑자기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호텔 라운지,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제가 수진이와 갔던 모든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이 호텔 커피숍은 뭐야? 이 레스토랑은? 백화점에서 35만 원어치 산 건 뭐야? 저는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건 거래처 사람이랑. 하지만 아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아내는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4,800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같은 계좌로 12번에 걸쳐 송금한 내역, 적금 해지 내역까지 전부 있었습니다. 누구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 돈 누구한테 보낸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저는 초라한 범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SNS 화면이었습니다. 수진이의 프로필이었습니다. 내가 조사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 당신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화면을 스크롤하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드라이브하면서. 포즈도 비슷했고 표정도 비슷했습니다. 저와 찍었던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댓글들. 민호 오빠 고마워요. 재영 오빠 사랑해요. 성수 오빠 최고. 저는 영수 오빠였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7개월간 4,800만 원. 순수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에게 그냥 오빠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번호가 매겨진 봉이었습니다. ATM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배신감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서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혼자 지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밥도 각자 해 먹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완전히 남이 됐습니다. 일주일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빌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줘. 33년인데.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그 여자한테 보낸 게 돈만이 아니잖아. 마음도 보냈잖아. 그게 더 용서가 안 돼.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5월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유책 배우자로 판정받았습니다. 부정행위, 즉 외도를 한 쪽이니까요. 재판에서 아내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SNS 대화 캡처, 저와 수진이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전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오빠 보고 싶어요. 오빠 최고야. 그 문장들이 법정에서 낭독될 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에 재산분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결혼 기간 33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은 아내 몫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아내가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가기로 한 겁니다. 국민연금도 분할됐습니다. 월 127만 원 중에서 56만 원이 아내에게 갔습니다. 제 몫은 72만 원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2억
1천만 원 중에서 외도와 사기 피해로 약 6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냈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1,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아파트는 아내에게 갔습니다. 적금은 이미 깨서 없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7,200만 원뿐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1년도 안 돼서 거의 다 사라진 겁니다. 상간녀, 그러니까 수진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4,8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이 여자 등록된 주소가 가짜입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요. 직장도 확인이 안 됩니다. 사실상 사기인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제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4,800만 원과 함께요. 이혼이 확정된 건 2024년 9월이었습니다. 33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7평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 싱크대와 침대, 작은 화장실이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영업부장 시절 출장 가서 묵던 비즈니스 호텔보다 못한 곳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짐을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1991년 젊은 저와 아내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 웃음이 예뻤는지 기억났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보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은 받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빠,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지금 안 돼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저는 이제 부끄러운 아버지가 된 겁니다. 7,2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 봤습니다. 월세 38만 원, 관리비 5만 원, 식비 40만 원, 공과금과 휴대폰 요금 10만 원, 교통비와 기타 비용 15만 원. 최소한으로 아껴도 한 달에 11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연금이 71만 원이니까 매달 4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7,200만 원을 40만 원으로 나누면 180개월. 15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15년 뒤면 저는 79세입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61세, 아니 이미 62세가 된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예전 회사 인맥을 통해 영업직을 알아봤지만 다들 난색을 표했습니다. 형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나이가 좀 28년 경력 영업부장이 이제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겁니다. 결국 찾은 일은 새벽 물류센터 상하차 일용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출근합니다.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 동안 택배 상자를 나릅니다. 하루 일당이 8만 5천 원입니다. 한 달에 20일 일하면 170만 원, 연금 71만 원을 합하면 241만 원입니다. 빠듯하지만 적자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몸이 문제였습니다. 첫 출근하던 날 저녁에 집에 와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28년 동안 책상에 앉아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거운 상자를 나르니까 당연히 그랬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고 세수를 합니다. 간단히 빵 하나 먹고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물류센터로 갑니다. 6시간 동안 상자를 나르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그게 하루입니다.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켜서 예전 문자를 읽어봅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오빠는 정말 제 영웅이에요. 오빠, 덕분에 살 수 있어요. 그 문자들을 읽으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바보 같죠?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그때의 설렘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을까? 수백 번을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버텨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상자를 나르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28년 영업부장에서 물류센터 일용직이 됐지만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죽을 만큼 창피하고 후회되지만 그래도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퇴직 후의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저를 불러주지 않고 아내와도 할 말이 없어지는 그 공허함. 저도 그랬습니다. 그 공허함이 저를 이상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SNS에서 다가오는 낯선 호감, 오빠라는 달콤한 호칭,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은 관심. 그게 진심인지 대산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절대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사랑한다면서 돈을 달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돈을 노리지 않습니다. 당신 통장을 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4,800만 원을 날리고 아내를 잃고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황혼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감정이 사실은 늙은이의 허용이었다는 거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저처럼 실수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보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실패해서 배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